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남자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음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봐야 한다는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어려서부터 공부 대신 사업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은 사탕을 사 먹을 때 저는 그 사탕을 팔 생각을 했으니 커서도 뭘 팔아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점차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자리가 잘 잡힌 상태예요. 제가 아이들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애기들 옷도 팔고 장난감도 팔고 용품도 팔곤 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키즈 카페를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불임이거든요. 아내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에 되려 무덤덤했는데 전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했는데 이 세상에 날 닮은 자식 하나 없다는 사실이 좀 속상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내랑 둘이 잘 살아보자 생각을 했죠. 저희 아내 워낙 처갓집에서도 애지중지하며 큰 사람이었기에 곱상했어요. 그리고 저랑 결혼 생활할 때도 말 한마디 막 해본 적 없는 조신한 사람이었죠. 제가 30대 초반부터 사업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니 주변에 괜찮은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본인 딸들 소개를 해주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죠. 20대 후반까지는 장가갈 생각도 안 했고 여자도 안 만나고 돈 버느랴 정신이 없었기에 결혼은 관심 밖이었어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장가를 가기 시작하고 아이까지 낳고 키우는 모습에 어느 순간 저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찰나 저와 잘 알고 지내던 여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특히 그 여사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자리를 주선하셨어요. 기택 씨는 장가 안 가? 장가 갈 나이 다 됐잖아. 내가 정말 잘 아는 참한 아가씨가 한 명 있거든. 이제 대학도 갓 졸업한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씨야. 여대 나와서 피아노 전공했는데 남자도 한번 안 사귀어 본 순수한 여자라니까. 어때? 소개 한번 받아볼래? 하며 저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고 매번 그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절반이었어요. 하도 그러시길래 결국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좀 너무할 정도로 만나보라고 하셔서 마지못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야지만 이 이야기가 끝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만남을 꺼렸던 것도 이 여자분이랑 나이 차이가 7살 차이나 났어요. 너무 어리면 제가 부담스러워 매번 거절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전 선자리에 나갔고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이 이 여성분의 어머니가 그 여사님이었던 겁니다. 이러니 본인 딸 소개 한번 받아보라고 그렇게 푸시를 했던 거였죠. 저는 여자도 잘 몰랐고 연애하는 것도 잘 몰랐기에 쑥맥처럼 상대방을 대했어요. 이날 이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죠. 하지만 그거 하나는 장담을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정말 헌신을 다할 거라는 걸요. 근데 이분도 저의 이런 순수한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저 또한 이분의 참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좋은 만남을 갖고 난 뒤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 아내는 모든 걸 다 저한테 맞춰주는 사람이었어요. 착하기도 너무 착했고 일단 조용조용하고 성격 자체가 사근사근한 성격이었죠.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옆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많이 도와준 사람입니다. 저 또한 이런 아내를 위해 아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다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희 아내 대학 졸업하자마자 저랑 결혼을 했으니 해보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자기야 피아노 계속 치고 싶으면 말해. 내가 언제든지 자기 뒷바라지 해줄게. 라고 하니 여보, 저는 건반이라면 질색이에요. 초등학생 때부터 엄마 성화에 못 이겨 피아노 친 건데 이제는 치기 싫어요, 여보. 저는 그냥 우리 여보 내조하면서 사는 게 저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며 평생 집안일만 했죠.
그래도 저희 부부 비록 아이는 없지만 사이는 좋았습니다. 어딜 나가도 인꼬 부부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부부 모임을 나가도 저희 부부가 제일 사이가 좋아 친구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했거든요. 특히나 사업하는 사장님들 사이에선 저희 아내 칭찬이 자자했었는데요. 제 성격이 워낙 주변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아는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다 도와주는 성격이에요. 그러니 보는 사람들은 저한테 속도 없다고 답답하다고 하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 사업이 저 혼자만 잘해서 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셨던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 도와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 또한 속마음은 문드러지겠지만 이런 제 모습에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곤 했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렇게 부러워하셨어요. 박 사장님 와이프는 바가지 긁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며 와이프 잘 둔지 알라고 하셨죠. 근데 이런 저에게도 시련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6년 전 제 나이 40대 후반에 간암 2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당시 의사 선생님한테 그 말을 듣는데 무슨 꿈을 꾸는 것 같았죠. 헛웃음까지 나며 기가 막혔지만 선고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네요. 겨우 40대 후반에 암 환자라니. 병원에선 절제 수술을 받고 몸 관리 잘하면 재발 없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귀에도 안 들려왔어요. 사업을 하면서 잦은 술자리가 문제였어요. 일주일에 5, 6번은 술을 마시고 다녔으니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이렇게 간암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다른 것보다 제일 걱정이었던 건 아내였어요.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가 어렵사리 간암이라는 말을 꺼냈고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오열을 하는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연신 내뱉으며 본인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어서 당신이 이런 병에 걸린 것 같다고 자기를 원망하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저를 더욱 가슴 아프게 만들었죠. 아내는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여보, 당신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 여태까지 이런 험난한 바닥에서도 잡초처럼 이겨냈는데 이런 암 하나쯤은 무조건 이겨낼 수 있어요. 라며 저와 함께 병원에 가고 제 옆에서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었죠. 그렇게 전 3.2cm의 절제 수술을 받았고 정말 다행히 전이는 없어 별도 항암 치료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부 CT 결과도 괜찮다고 하여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건강하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독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아내도 절대 스트레스 주지 않겠다며 이제 건강관리에만 힘쓰자고 절 다독여 주었죠. 근데 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고 하잖아요. 이런 제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저와 15년 넘게 같이 파트너로 일을 했던 황 사장이란 친구가 제 뒤통수를 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제가 암 수술을 받고 회복이 다 안 되었을 때 말이죠. 자그마치 몇십억이나 되는 돈을 갖고 잠적을 했는데 법인 회사 돈을 횡령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 친구를 어떻게든 찾아 다시 돈을 돌려놓으라고 설득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 아플 때도 찾아와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준 친구였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아내에게 연락을 했는데 세상에 몇 개월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보고 몰랐냐고 하는데 와, 정말 15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이란 말도 못했어요. 전 이 일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고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런 절 보며 마음 아파했고 생전 해본 적도 없던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런 아내의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 아내도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죠. 아니 여보, 그 황 사장 놈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냐고요. 내가 그 인간 말종 같은 놈 어떻게든 잡아서 단두대에 올리고 말 거예요. 당신하고 함께한 세월이 고작 그 돈이 더 중요하대요? 당장이라도 그 버러지 같은 인간 내 손으로 아주 없애버리고 싶어요. 라며 곱상한 아내 입에서 이런 험한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그만큼 아내도 제가 황 사장을 얼마나 믿었는지 알았던 거죠. 저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고 아내는 이런 저를 대신해 황 사장을 경찰에 신고했고 수소문하며 그 사기꾼을 찾으러 다녔어요. 저는 저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아내에게 미안했고 죄스러웠습니다. 평생을 곱게 살다가 노년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니 아내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더 감동인 게 저희 천사 같은 아내, 저를 살리겠다며 항암 효과에 좋은 버섯을 따러 직접 산으로 다녔어요. 산에 있는 버섯들이 시중에 파는 버섯보다 더 귀하다며 몸에 좋은 것들은 죄다 다 따온다고 하며 나갔죠. 이런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처복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본인 사촌언니 부부를 따라 강원도 산골짜기로 버섯과 약초를 캐러 간다는 겁니다. 이번엔 한 이틀 정도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치 않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고친다고 당신까지 병나면 안 되니까 가지 마. 그리고 당신 사촌 언니네 부부는 위험한 곳으로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어 라고 했죠. 근데 아내는 기어코 새벽에 저 몰래 강원도로 가버린 겁니다. 아내는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고 사촌 언니네 부부는 연락처도 아예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사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런 촉이 꽤 좋은데 그날은 이상하게 더 그랬죠. 그러다 아내가 법인 차량을 갖고 나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법인 차량은 운행일지 때문에 자동차 위치 추적기가 달려져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곧장 위치 추적기 어플로 차량의 현재 위치랑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보게 되었는데 진짜 아내의 말대로 어디 강원도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무조건 아내를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대신 운전을 해줄 수 있는 제 친동생에게 연락을 해 같이 좀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아내의 뒤를 따라갔죠. 아내는 휴게소도 몇 번씩 들려서 다시 출발을 했기에 저희와 거리가 점점 좁혀져 갔고 어느 한 곳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한 몇십 분 뒤에 아내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에 도착을 했고 어느 한적한 산 모퉁이였어요. 아내가 타고 온 차도 보였고요. 그리고 동생과 함께 아내를 찾으러 다녔는데 얼마 못 가 수상한 집 같은 컨테이너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가갈수록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에서 누구 계신가요? 라고 큰 소리로 물어보니 이윽고 어떤 남자가 문을 열어 나오는데 전 그 남자를 보고 할 말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를 배신하고 자취를 감춘 황 사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곧이어 집안에서 자기야 누구? 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 아주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내였거든요. 저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황 사장을 밀치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는데 잠옷바람으로 있는 아내를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니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왜 니네 둘이 같이 있는 거냐고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황 사장이 제 앞으로 뛰어오더니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박 사장 이거 다 오해네 오해. 다 당신 와이프가 나를 이 산에서 발견한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전 그런 황 사장을 일으켜 멱살을 잡으며 너 지금 내가 웃음냐고 했어요. 사기꾼 잡으러 간 여편네가 잠옷바람으로 이러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너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난리를 쳤죠. 그리고 동생한테 지금 당장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기꾼 잡았다고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라는 여자는 저의 다리를 움켜잡으며 여보,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황 사장이랑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하는데요. 당신 아플 때도 옆에 있었던 사람이 저예요, 저.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평생을 당신 곁에서 있어줬는데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실 거죠? 라는 아내에게 뻔뻔스럽게 그지없다고 했네요. 나는 당신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죄책감까지 들었는지 아냐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고 소리를 질렀죠. 니들이 정말로 결백하면 핸드폰 잠금 전부 다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황 사장은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박살을 내려고 하는데 등치 좋은 저희 친동생이 황 사장을 붙잡고 빨리 핸드폰 잠금 풀라고 했습니다. 이거 안 풀면 내가 우리 형 대신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는 바람에 핸드폰 잠금을 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이 두 것들의 실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엔 당연히 기록이 없었고 황 사장의 핸드폰엔 엄청난 증거들이 남아 있었는데 둘이 나눈 메시지부터 깨톡 그리고 보기 힘든 사진들까지 이 두 것들은 진짜 사람도 아닌 인간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두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난 판정을 받자마자 축하 파티를 열자고 했던 쓰레기들이었죠. 근데 제가 수술이 잘 되고 회복도 빠르니 제 아내라는 여자는 저 인간 진짜 목숨도 즐겨. 아우, 빨리 하늘나라 가야 내가 저 인간 돈으로 우리 은섭 씨랑 행복하게 살 텐데 라고 한 여자였어요. 그러다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재발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이런 사기를 모색한 거였습니다. 1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 파트너가 사기를 치고 잠적을 해버린다면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테니 이만한 스트레스도 없을 거라며 제 아내가 더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산속에 컨테이너까지 마련을 해주며 제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만 여기 잠자코 지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주저앉아버렸고 이를 악물며 황 사장의 핸드폰을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거의 이성을 잃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막 그 여자랑 황 사장한테 달겨들려고 하니 저희 친동생이 절 가로막더라고요. 형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며 일단 진정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동생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 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분노와 증오로 눈이 뒤집혀졌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동생이 신고한 경찰들이 도착을 했고 황 사장은 경찰에게 연행이 되었어요. 저는 아내와 집으로 올라와 단판을 지었죠. 너 같은 쓰레기를 안고 산 내가 등신이었다며 20년 넘게 불려우를 데리고 살았다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집에선 네 거는 단 한 개도 없다고 했네요. 여태 너 내 돈으로 살지 않았냐고 했죠. 이 옷들도 이 가방 신발들도 다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넌 빈몸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 억울하다며 난리를 치는데 종당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여태 내가 네 입에 넣어준 버섯값 내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네가 그 정도로 찌질한 여자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 받고 싶으면 법원에서 받아가라고 했네요. 네가 나한테 위자료 주는 돈으로 그 버섯값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 길길이 날뛰며 지도 최고로 좋은 변호사 쓴다고 하는데 한껏 비웃고 나가라고 내쫓았네요. 그러니 얼마 안 돼 장모님 전화가 불통 터지게 왔죠. 저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랑 관련된 사람들 번호는 전부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이혼소장 접수했고 얼마 안 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내였죠. 아내는 끝까지 지 자존심을 세우며 나 선보고 당신이랑 결혼했을 때도 엄마 때문에 억지로 결혼한 거야. 나 취집한 거라고.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나 대학 졸업하고 편하게 당신이 갖다 주는 돈 쓰려고 만만해 보이는 당신 꼬셔서 결혼한 거라고. 아주 약올라 죽겠지? 소장 왔던데 아주 잘 받았어. 그래, 법원에서 보자고 라며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법은 아내의 말과는 다르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여자한테 위자료랑 피해 보상 다 받아냈고 재산 분할에서도 제 기여도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아내에게는 20% 떼어주었습니다. 아주 만족한 결과였죠. 제 변호사가 말하길 원래 전업주부한테는 30% 떼주면 거의 최대로 주는 거라고 했는데 저희 부부는 애도 없어서 아내가 육아도 한 번 안 했고 집안일도 평생 가사 도우미 아줌마를 썼기에 가사 노동도 없었죠. 그렇기에 20% 떼주면 아주 만족한 분할이라고 했습니다. 맘 같아선 제 피 같은 재산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만족했죠. 그리고 아내한테 받은 위자료랑 피해 보상으로 그깟 버섯값 던져주고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황 사장한테도 위자료 받아냈고 현재는 형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아마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같이 도모한 아내도 현재 조사를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자랑 이혼 소송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게 참 많았는데 이 여자 아예 부부애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도와준 걸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에 이해해주는 척 했던 거였더라고요. 하긴 저를 정말 생각해주고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잔소리도 하고 바가지도 긁었을 텐데 이 사람은 20년 넘게 저랑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형사소송 하나 남았는데 그 소송도 열심히 임하려고 합니다. 사실 몸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소송이건 사업이건 제 목숨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 재산도 어린이 재단에 전부 다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물려줄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으니 제 평생을 바친 아이들을 위해 쓰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가장 힘없고 약한 존재일수록 더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뭐든 열심히 해봐야지요. 저는 항상 제 인생이 꽃길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암에 걸리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겪으니 행복했었던 지난 세월들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이제 혼자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잘 살아가는 게 제 마지막 목표가 되었어요. 제 한풀이 같은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들 힘들고 지치실 때마다 저 같은 사람 생각해 주시며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셔서 아프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